네, 민주당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을 골자로 하는 경선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덕수 대행 차출론과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의 어떤 발언과 행보를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제 발언이 자신에게 이제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지를 열어둔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출마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굳힌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본인이 밝히고 있는 입장들을 보면 명확하게 대선 출마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있고 추후 보수 진영과의 단일화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입장들을 보면 전략적인 모호성을 이제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사실 권한대행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선수로 뛸 게 아니라 공정한 심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사실상 내란을 막지 못했던 그런 혐의라던가 아니면 방조 혹은 공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가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가 않은 시나리오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헛꿈을 어서 접으시고 불출마 선언을 조속히 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경선에는 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 여지를 남겨둔 발언이다라고 저도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의 후보 등록 마감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후보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사퇴를 해도 이게 좀 기간이 맞을까 말까 한 그런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간 이 여야의 극한의 갈등 속에서 좀 국민적인 그런 정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에 예.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전원 합의된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으로 좀 관리형 리더 그리고 좀 안정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연합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던 것처럼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또 보이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인 전 사명이자 시대적 부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본인의 의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제 그 밑거름 없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당에서 차출을 한다라기보다는 국민적인 부름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것이 또 고위공직자로서 또한 우리 사회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 또 반발이 있잖아요. 당내 주자들의 반발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당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저희가 양당제지 않습니까? 사실상 양당제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단일한 후보로 경쟁을 치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방적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한 차례 더 경쟁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소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경선에 억지로 데려와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게 막을 만한 근거가 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규탄과 견제를 받고 있는 것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 누군가와 단일화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와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후보들도 그렇게 반발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지도부 역시 오늘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좀
지나치게 추대론에 가까운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 전 양측 다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출마와 불출마 관련한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반면에 오늘 출마를 예고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에서 반 이재명 연대에 물꼬를 트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현 국민의힘 주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굉장히 많아졌던 이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으로 추려지는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손익계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윤심을 대리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던 인사였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것 자체는 뭐 어색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핵심은 경선에 불참하면서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종의 한덕수 대망론이라든지 반명을 기치로 한 빅텐트론,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와 뭐 국민의힘 후보 등등 해서 이제 단일화를 하는 그 그림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본인의 경쟁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함과 동시에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점을 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심이 지금 사실상 뭐 한덕수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 다른 후보에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 않는다는 점, 그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당내 경선보다는 사실상 뭐 다른 후보들의 출마까지도 고려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과 이 윤상현 의원의 경선 불참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경선을 지난주에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경선 기간을 폭넓게 활용을 하면서 좀 지방 순회도 하고 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좀 출발이 한 주 정도 지금 늦춰진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처음 이 경선부터 4강으로 좁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20용, 뭐 18용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안에 바로 캠프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현실적인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4강 구도는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일주일 내에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4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유력한 후보들,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김문수 전 장관 등 4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 4인이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펼치는지를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던 의원 중에 또 한 명이었죠. 또한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면은 무소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런 한덕수를 밀고자 했던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의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정치적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가 빅텐트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경선 과정에서 저희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당심 50%와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그 지지를 얻는 양자 대결 구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당내 빅텐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당내 빅텐트와 이제 장 외에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네. 과거 저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몽준 회장과 전격 이 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당심을 모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확장성을 기반으로 장외의 그런 민심을 모으는 양상에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극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의 빅텐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나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1차 경선만 좀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뭐 이미 굳어진 것 같다라면 이제 2명의 인물의 이름을 벌써 거론을 하셨는데 이 4인이 그러니까 1차에서 4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차에서의 구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3명은 저는 굳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그 외에 이제 한 자리를 두고 저는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자리의 경쟁자는 저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싸움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이 두 분이 이탈하게 되면서 이 지지자들의 에너지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탄핵에 좀 찬성했던 의원에게 쏠릴 수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지지층에 구애를 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탄핵안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맨 앞에 서서 어떤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던가, 대통령의 탄핵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눈도장을 찍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경선룰,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이 여론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적극적인 지지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상당히 겹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인물을 제외하고 이 강성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핵에 찬성하는 파인 의원들에게 에너지를 실어주고자 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과 이 유승민 전 의원의 표를 안철수 의원이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대 안철수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는 굳어졌고 지금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불출마한 인물들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석이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1차 경선 방식이 가장 중요할 건데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마 4강을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 역선택 방지 규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당심이 상당 부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뭐 중도층과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조사에서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이 4강 안팎의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나경원 의원의 전략이 지금 상당히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4강 진입을 목표로 윤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유일하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했던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여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는 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성에 집중해서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좀 부각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20%대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어떤 식의 자웅을 겨룰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각 캠프의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소설가 이문열 씨와 고대영 전 KBS 사장을 영입을 했고, 홍준표 전 시장, 보수포럼 회장과 배우 이정계 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메시지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각 캠프 간의 이런 영입 경쟁이 좀 새몰이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다채롭게 구성하느냐라기보다는 결국에 후보 본인의 색깔, 정체성, 그다음에 후보가 그동안 내왔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보고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후보 본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특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보여왔던 정치적인 스탠스를 보고 저는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후보 간의 여러 가지 물밑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나 이제 물적 자원 측면에서도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외에 후보가 내왔던 뭐 계엄이나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거리를 뒀느냐, 혹은 거리를 좁혀왔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대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대선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영입 경쟁이라든지 새몰이라든지 새과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유권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캠프의 구성보다는 어쨌든 후보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그런 행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뭐 조직표를 뭐 동원해서 뭐 경선을 이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무용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전 시장이 출마를 해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과반 가까운 득표를 했었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40% 이상까지 따라붙는 이제 그런 양상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결국 후보가 어떤 식으로 캠페인과 메시지를 벌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 하나 이견이 있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해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파면 결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중도 민심과 무당층 민심을 위해서 좀 실용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주 4일제로 갑작스럽게 이양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4.5일제라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내므로써 조금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 윤석열 후보 당시의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뭐 59초 쇼츠라든지 그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저는 최대한 좀 인사 자체도 좀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몰이 그 자체보다는 정말 좀 실질적으로 이 물밑 여론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대중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캠프도 세대 교체를 이룬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선 룰도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경선 룰을 이제 정하기까지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정하고 나서도 비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민주당의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기치를 실현시켜줄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당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당원들을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5대5로 경선룰을 정한 것 자체는 어떤 그런 정당 정치 이념에 맞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후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죠. 또한 우리가 보통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당권을 가진 사람이 심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선수를 겸하게 되면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바로 직전까지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관위라든지 당내 경선 전략이라든지 여러 스피커들을 비롯해서 공천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한 그런 경쟁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경선 룰마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하더라도 실리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경선룰이 나온 직후부터 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소위 비명계 후보들은 모두 다 불만을 표출을 하고 심지어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경선 흥행이 어렵다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과연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이 있고요. 전 이런 것들이 좀 이재명 전 대표의 좀 두려움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따라잡힐 뻔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 거의 이낙연 후보가 3배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되면서 정말 경선을 일주일만 더 했어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가능성의 여지를 1%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지만 이게 원래는 민주당이 이제 4파전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이제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라던가 김경수 전 지사도 이 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일단은 참여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경선 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선 룰을 바꿨다라고 하는 프레임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확고한 지지세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고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선 룰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뭐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도 어떤 경선 룰이 뭐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입김이 작동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룰을 두고 하는 논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좀 소모적인 면이 있고 기존의 19대, 20대 대선 때 차용했던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보다 매끄러웠을 수 있고 당내 경선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인 면도 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채택한 방식인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100만 명에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할당을 해서 전화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 것이고요. 그 외에 권리당원 투표가 50%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존에 차용해왔던 뭐 국민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인단 모집도 해야 되고 이외에 지금 첨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당원들의 권리가 조금 무시당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우려가 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방식을 차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 권리당원이 사실상 110만에 가까이 육박해진 상황이고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개정하는 것도 당 내에서는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룰 속에서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 3파전으로 이제 좁혀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런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항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부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레이스의 서막이 올랐고 사실은 이제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만큼의 어떤 입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저는 이번 경선에서만큼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테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과거 경선에서 살펴보면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보면 이제 계속 뭐 공직선거법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위증교사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상 사법 리스크라는 고리로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탄핵 정국이라든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뤄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안티테제로 표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주자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어쨌든 다른 정치적인 배경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오랜 시간 경험을 해온 분이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지방시대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아젠다 측면에서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물어뜯는 어떤 진흙탕 싸움이 되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비정 경쟁을 하는 경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대립보다는 어쨌든 후보들 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이라던가 공약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이게 후보가 되지 못한다라 그러면 그런 공약들이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당원들과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딱히 이제 현실 가능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아름다운 2등을 하겠다라는 사실 모호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경선과 이 대통령제 선거에서 아름다운 2등이라는 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제한 상태에서 좀 무력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현실적으로는 당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일극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권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정말 이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유화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어떻게든 비명계 주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당내 입지를 조금이라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 경선을 좀 당권, 차기 당권을 확장시키는데 교두보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권까지 원하는 후보를 지명하는 수준으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현실 가능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비명계들이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있었죠. 자, 어제가 이제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공소 사실을 이제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을 전 대통령이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궤변으로 점철된 80분을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자신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 군 사령관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해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들이 쏟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던 군 지휘관들이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화적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 국민들은 12월 3일 날 밤에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고 선관위로 향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포고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계엄군들이 국회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평화적인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패를 계획했던 계엄이 아니라 성공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한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전직 군 통수권자로서 일말의 어떤 양심과 책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헌재 판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계엄이 빠르게 정리가 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궤변으로 점철된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가 더 커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보도된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을 하면서도 이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어떤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만한 그런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역시 협의하고 절충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그러니까 고도의 그런 정치 행위였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형사재판에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났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법리와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본안재판부의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논리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또 했던 그런 판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내란죄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증거만을 가지고 혐의 입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어제 아까 뭐 특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때만 해도 무수한 이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과 보안 그리고 이제 경호처와 경찰 인력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비교 형량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특정 대통령이라고 해서 후보 그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국민의 그 알 권리와 이 사회적인 혼란과 파장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몫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